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약보다 식보,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과 음식보다 걷기 운동이 좋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아무 운동도 하기가 싫다면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해라라는 말도 있죠. 이 걷기 운동은요, 발에 모인 피를 심장으로 퍼 올려줘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피도 맑게 해주고 또 허리와 등 근육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잘 안 걷던 분이 네. 갑자기 나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걸으신다거나 혹은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뒤꿈치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땅을 느끼면서 걸어야 건강한 걷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유현 씨는 평소에 좀 걸으시나요? 제가 사실 걷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약보다 식보, 식보보다 행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열심히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걷기에 방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또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앞으로는 땅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의보감 발에 땀나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원장님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박소연 원장님 그리고 안현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원장님들은 혹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박 원장님 좀 들려주실까요? 네, 저희 집 근처에 산책하기가 아주 좋은 산책로가 있어서 시간 날 때마다 걸으려고 마음은 먹지만 뭐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경무가 있으시니까. 네. 네. 그렇다면 안 원장님은 평소에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책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헬스 등록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 근처와 그러니까 댁 근처와 네. 이제 그 한의원 근처 네. 거기에 두 군데를 등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와. 거의 매일 운동하기 위해서 네. 출근하기 전에 운동하고 이제 출근하려고 병원 근처에도 등록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혹시 이제 출근 안 하는 날 운동하기 위해서 집 근처에도 가서 거의 매일 운동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건강 지수를 높이기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배뇨 장애가 되겠는데요. 이 배뇨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뇨 장애로 많이 앓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또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소변을 볼 때 쓰라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염의 주요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광염이란 무엇인지 박 원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소변을 볼 때 요도가 아프고 일단 쓰라리면서 자주 보는 증상은 보통 만성 방광염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이제 한방에서는 그냥 오줌 소태 이렇게 좀 쉽게 표현들 하시죠. 그래서 이 만성 방광염 외에도 만성 요도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성 요도염은 어떤 세균이 요도에 침입을 해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급성 요도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일단 요도에서 균이 이렇게 올라가서 방광까지 다다라서 방광의 염증을 일으키는 거를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균은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기가 걸리죠. 네. 그런데 이런 염증은 세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 뭐 상내에 사는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세균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갔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오줌 소태, 급성 요도염, 급성 방광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의 감기는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많이 이렇게 발병을 해서 보통 여성분이 통계학적으로 8배 정도 많이 발병을 한다고 이제 통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도가 네. 질이나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뭐 장에 사는 세균, 대장균 같은 게 쉽게 침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요도가 남자여서 짧아요. 짧고 네. 내경은 크고 그래서 이제 직접 그 방광까지 했던 요도의 길이도 짧기 때문에 네. 좀 쉽게 일단 그 염증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은 질환으로서 일단 보통 이제 이게 증상이 가장 많은 증상이 소변 볼 때 불편한 거,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도 돌아서면 다시 가고 싶은 어떤 잔뇨감, 그다음에 자주 가는 빈뇨, 그다음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야뇨증, 그다음에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화장실까지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너무 급한 그걸 절박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절박뇨 증상도 일단 이런 급성 방광뇨 요도염의 증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소변을 볼 때 아파요. 그리고 요도가 아프고 네. 그다음에 아랫배도 묵직하게 아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변의 색깔이 뿌옇고 그다음에 탁하고 냄새도 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소변 상태를 보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증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급성 요도염, 급성 방광염에 해당되는 증상이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만성 방광염, 사실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이제 질환이 만성적인 만성 방광염인데 네. 만성 방광염의 증상이 급성처럼 심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지지지지 오래 가는 경우, 잘 낫지 않는 경우, 그걸 만성 방광염이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발성 방광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그거는 뭐 6개월에 2번, 1년에 3번 이렇게 자주 급성 방광염이 오는 상태도 사실 만성 방광염의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성 방광염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의 본인의 체력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그래서 뭐 큰 병을 앓고 난 후라든지 아니면 사실 허니문의 밀월성 방광염이라 그래서 네. 일단 허니문을 다녀왔어요. 체력이 굉장히 허하고 뭐 급격한 성장을 했을 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경기 여성들이 약간 면역력이 그 질이나 이쪽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네. 일단 요도염 방광염이 만성적으로 자주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급성 방광염인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항생제를 한 2, 3일 쓰면 좋아져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자주 오지는 않으시는데 네. 이게 만성으로 가고 증상이 계속 지지부진 나을 듯 안 나을 듯 오래 가고 계속 소변 불편하거나 아니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 이때 한의원에 오시는데 네. 일단 이제 계속적으로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의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의 면역력 회복이 안 되는데 계속 이게 항생제만 쓰다 보면 일단 본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해야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방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는 허증, 실증을 나르는데 실증은 막 뭐 이렇게 증상이 심한 급성인 경우, 그다음에 만성인 경우는 일단 그 기를 보충해야 되는 거, 원기를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상태를 일단 치료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네. 만성 방광염으로 반복적으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게 일단 뭐 권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성이 어떤 신체적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남성보다 8배나 더 많이 걸린다. 그래서 방광의 감기라고도 불린다라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급성 방광염이 만성 혹은 재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근본적 원인을 바로 잡는 게 바로 이 한의학의 장점일 텐데 네네.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했었는데 결국은 원기, 그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서 일단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요도나 어떤 방광의 점막의 어떤 그
세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약을 써서 그 원기를 보충을 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요도나 방광의 점막을 좀 튼튼하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어떤 원기를 보충하고 신장 방광의 기를 보충하는 한약재가 무슨 복령, 뭐 백출, 산수유 굉장히 다양한 약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가장 생식계 면역력을 증강하는 대표적인 약이 녹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처방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본인의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어떤 치료를 해서 그다음 면역력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기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만성 방광염의 상태가 좀 좋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한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침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일단 침 치료는 이제 이 하부 쪽으로 직접 자극을 해서 기혈 순환을 좀 도마로 하면 면역력이 당연히 증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뜸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군요. 네, 뜸이라는 거는 이 하체 쪽에다가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주면 아무래도 순환이 잘 되고 어떤 그런 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소변을 볼 때 굉장히 좀 요도가 아프다거나 상복부가 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약침 치료 네. 약액을 주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뭐 약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침 자극을 조금 세게 전침을 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만성 방광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방광염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소변을 볼 때 무엇보다도 이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생각이 해도 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네, 생각만 해도 정말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급성 그리고 만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급성 만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변을 자주 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배변 후에는 요도에서부터 뒤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아, 방향이 중요하군요. 예, 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여성의 요도 자체는 대략 4cm 정도로 좀 짧기 때문에 대장 쪽에 있는 배변이 이제 질이나 요도 쪽으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충분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에는 샤워를 해서 생식기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꽉 끼는 바지나 속옷 같은 것을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극이 될 수 있는 인조 섬유로 된 속옷이나 팬티 라이너들을 착용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네. 또한 산성이나 향이 강한 질 세정제나 바디워시 등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소변을 맑게 하기 위해서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자주 섭취해서 소변을 맑게 해주시고 또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차 같은 경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급성 만성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였던 평소에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다. 이게 또 남자들한테는 잘못 알려져서 이 소변을 오래 참는 게 뭐 정력에 도움이 된다는 등 되게 네네. 잘못된 그런 속설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러다가 방광염만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뇨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배뇨장애라고 하면 또 저녁에 밤에 네. 이불에 실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불에 실내를 한다면 야뇨증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자, 박수현 원장님, 야뇨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야뇨증은 한마디로 밤에 실내를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광의 배뇨 조절 능력이 성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광의 배뇨 조절 능력이 만 4세 정도가 되면 거의 성인의 수준에 보통은 다다른다고 해요. 네. 그런데 만 5세 이후에도 계속 일주일에 2번 이상 어떤 야간에 실내를 하는 거를 일단 그런 경우는 야뇨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원인은 야뇨증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어려서 야뇨증을 갖고 계셨던 아이들은 70%. 네. 그리고 유전적이구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야뇨증을 앓으셨던 분
아기는 40% 정도가 야뇨증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방광의 배뇨 조절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어떤 아이들도 약간 성장의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네. 일단 이 방광의 기능이 약간 늦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조금 성장이 늦어지는 아이들인 것 같은 경우는 야뇨증이 조금 더 늦게까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아이들은 야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주간에도 약간 방광의 조절 능력이 좀 늦게 되는 아이들은 주간에도 조금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어린이집에서 뛰어가면서 이렇게 좀 실내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방광을 조금 보충을 해주는 좀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유치원이 바뀌었다거나 이사를 갔다거나 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서적인 요인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너무 깊은 잠을 자가지고 네. 아이들이 깨지를 못해서 어. 야뇨증에 노출되기도 해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적절한 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좀 야뇨증의 치료에 접근은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전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도요. 좀 부모님도 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야뇨증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가장 이제 야뇨증을 치료하는 거는 한약이 좀 주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씩 다 이것도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평소에 건강한데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 아이는 오히려 조금 뇌의 각성작용을 도울 수 있는 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밥도 잘 안 먹고 허약하고 이런 아이들은 비위 기능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방광의 어떤 뿌리가 되는 원기의 기능도 조금 업을 시켜줘야 되는 약재를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너무 열이 많은 아이들은 오히려 열을 좀 꺼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좀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그다음에 밤에 실수하는 횟수가 좀 작을수록 그다음에 유전적인 소인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똑같이 야뇨증이라도 초저녁보다는 새벽 쪽에 약간 야뇨증을 보이는 아이들이 좀 치료가 쉽다고 예후가 그렇게 좋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린아이의 야뇨증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엔 어른들로 넘어가 봐야겠죠. 특히나 남성들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염이라든지 전립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자, 이런 질환들은 왜 생기는 건지 박소연 원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립선염은 가장 큰 이유가 노화에 의한 남성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어쩔 수 없군요. 네. 그리고 뭐 약간 뭐 당뇨라든지 어떤 고혈압, 심혈관 질환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역시 유전과 가족력. 그다음에 너무 육류나 유제품 같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뭔가 네. 몸 안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을 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생활 습관도 상당히 좀 전립선염에는 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또 염증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배뇨가 문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전립선 비대증 혹은 전립선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원장님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는 소변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방뇨, 급박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볼 수 없는 지연뇨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소변의 힘이 소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또한 소변이 가늘어지는 세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전립선 증상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으로는 폐색적인 증상과 자극적인 증상, 신장 합병증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폐색적 증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도가 막혀서 좀 뭔가 나오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증상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네. 소변을 봐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시 보러 가고 싶은 느낌이 생기고요. 또한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서 아랫배에 복압을 줘야지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생기고요. 자극적인 증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저녁에 자다 깨는 야간뇨, 그리고 참지 못하는 이제 실금이나 요급 증상이 있고요. 또한 증상으로는 소변을 볼 때 자극감과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신장 합병증으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나 신우의 염증, 또 이제 방광의 염증, 그리고 요로계의 결석으로 인한 요통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뭔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참 답답하네요. 네. 화장실 빨리 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전립선 문제의 주 원인이 노화라고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의학적 치료법도 노화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박소연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립선이 비대가 되게 되면 양방에서는 수술요법을 하거나 뭐 약물로 쓰는데 한방에서는 최대한 노화를 지연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제 뭐 비대증이라고 하니까 뭔가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뭔가 쌓여 있으면 그거를 배출을 시켜야 돼서 뭐 그게 수별이면 어혈이면 그거를 치는 치료, 그다음에 조금 신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보제를 써서 좀 그쪽으로 조금 원기를 보충을 해서 일단 최대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서 뭐 침이라든지 약침이라든지 이런 기타 방법으로도 직접 자극을 하고 좀 순환을 도모를 시켜서 일단 근본적으로 조금 노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치료를 한방에서는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노화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또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이런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남녀노소가 모두 겪을 수 있는 배뇨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의 자가 진단법을 저희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이제 21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 원장님 일단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후유증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인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선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목이나 어깨, 허리의 통증입니다. 네. 이런 척추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라 뭐 메스껍다든지 두통이 온다든지 구토나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다양하게 오는 것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우선 환자분들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정형외과 쪽에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게 예전에 차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었지?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님께서 무과 시험을 보실 때 낙마 사고로 시험에 낙방했다라는 일화가 있는 것처럼 네. 예전에도 차가 없던 시절에도 차나 마차에 의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낙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사고였기 때문에 네. 지금 차에 의한 교통사고와 예전에 낙마나 마차 사고로 인한 사고는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낙마를 교통사고로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네. 첫날은 괜찮다가 갑자기 다음 날부터 막 목이랑 허리 쪽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박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교통사고 후유증은 왜 사고 직후보다 조금 더 지나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막 다쳐서는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 네. 원인은 일단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 변화가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 인체는 뭔가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떤 정신적인 충격, 그다음에 외부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호르몬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이 반응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자가 방어 기전이 작용을 하면서 면역 기능은 억제되고 그다음에 통증 같은 것도 억제되고 아. 염증 반응도 억제돼요. 초반에는 그러다가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호르몬이 평소대로 돌아가요. 어. 그러면서 통증도 느끼고 근육도 긋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은 그냥 처음에 뭐 증상 없다고 바로 그냥 치료를 중단하지 마시고 조금 상태를 보신 다음에 일단 완전히 뭐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일단 합의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아, 네. 저도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한 2, 3일은 괜찮다가 한 일주일 지나기 시작하니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프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호르몬이랑 볼 수 있을 것 관련이 있네요.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후유증 같은 것은 이제 당장은 통증이 없다 보니까 좀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만큼 바로 초기에 이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안윤우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침뜸 치료, 부항 치료, 한방 물리 치료, 추나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등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침뜸 치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침뜸 치료는 경근과 경혈을 침과 뜸을 이용해서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인대양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척추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침뜸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부항 치료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부항은 피를 뽑아주는 자락관법과 피를 뽑지 않는 유관법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예. 그 자락관법 같은 경우에는 어혈을 빼주는 데 효과가 있는데요. 네.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타박상, 멍든 것, 혈류가 저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분들에게 이런 자락관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분들처럼 피곤하시다든지 아니면 좀 약해지셨다든지 그럼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관 치료를 해서 이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저희가 한약 치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한약은 크게 심신을 안정시키고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약으로 우황청심환과 당귀수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우황청심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먼저 크게 놀라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때 그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불안하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이고요. 네. 이러한 불안증을 치료하는 약으로는 우황청심환뿐만 아니라 귀비탕, 온담탕이라는 약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혈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은 당귀수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네. 이런 어혈을 풀어주는 당귀 그리고 천궁, 작약, 지황 이런 약재들을 같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당귀수산뿐만 아니라 어혈방 그리고 저희가 혈부추거탕, 네. 도인승기탕과 같은 한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한 척추 관절 통증에는 척추 관절을 보강하기 위한 약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우슬, 두충, 속단 같은 약들을 사용해서 간신을 보해줘서 척추 관절 통증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천궁이나 백지와 같은 한약재들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메스껍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바나와 진피 같은 약재들을 써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원장님 그리고 또 추나요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네. 예전에 한번 받았었는데 그 후유증 치료하는데 참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추나 치료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한의사가 손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 추나의 추자는 밀추, 나자는 당길 나라는 한자를 써서 밀고 당겨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아탈구라고 해서 척추 관절이 뒤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틀어진 구조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런 추나 치료고요. 네. 최근에는 추나 치료가 보험 적용이 돼서 건강보험으로도 연 20회, 교통사고 건별로 연 20회가량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약침 치료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약침 치료는 한약의 양리학적인 치료와 치매 자극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약침액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봉약침, 소염약침,
어혈약침, 사양약침, 우황약침 등 다양한 약침을 사용합니다. 이 약침 같은 경우에는 소염진통 작용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작용을 해서 통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부항 치료와 침, 약침 치료, 그리고 추나요법, 한약 치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안 원장님, 그리고 교통사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에 소화가 안 된다, 설사를 한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후유증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뭐 뼈나 관절, 이렇게 근골격계만 충격을 받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뭐 심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간장 파열이랄지 비장 파열이랄지 이런 장기가 파열되는 증상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네. 내부 장기 자체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내부 장기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메스꺼운다든지 뭐 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런 치료에 침 치료랑 약 치료를 이제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메스꺼운 증상이나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있을 때 공손이나 내관, 합곡, 태충, 족삼리 같은 혈자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약으로는 백출, 복령, 진피와 같이 이제 위장이나 소화기계를 이렇게 편안하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자,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이제 차에 앉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보면 보통은 뭔가 이 목을 잡고 내리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후에 후유증에서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 목부터 잡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목부터 잡는 거는 편타 손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과굴곡, 과신전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때 목의 근육과 인대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가 후방 추돌을 당하게 되면 그 의자 좌석에 의해서 목부터 등까지 충격이 한꺼번에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옆에서 받쳤다든지 앞에서 받친 경우에도 똑같이 목이나 몸이 같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네. 옆으로 충격을 받으면 목이 옆으로 이렇게 꺾이는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머리의 무게가 보통 5에서 6kg 정도 되니까 사실 적지 않은 무게인데요. 사실 이 연약한 목이 이 5kg 정도 되는 머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가 흔들리게 되면 네. 충격이 목에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목과 어깨의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목이랑 어깨에 통증이 좀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한약으로 갈근 같은 약재를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뒷목이나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침 치료로는 이제 뭐 풍지나 왕골혈, 견정혈, 대추혈 같은 혈자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추나요법으로 경추를 교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잠깐 뭐 여쭈고 싶은 게 편타 손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편타가 혹시 뭐 채찍이나 예, 이런 소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채찍 끝이 움직여서 살짝 쳐지는 것처럼 네. 목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서 보면은 끝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충격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린다라는 의미로 편타 손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게 당해봐서 이해가 됩니다. 네, 머리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과 어깨에 많은 통증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 머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또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 이 두통과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교통사고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근육 손상이나 이렇게 근육통을 호소하시는 분 다음으로 많은 증상이 바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통과 어지럼증은 당연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혔으면 약간의 뭐 뇌진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타나지만 본인은 직접 안 부딪혔는데 왜 제가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울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말했던 편타 손상. 네. 일단 채찍을 하나를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끝이 그래서 빨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머리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머리 전체가 흔들리면 평소하고 약간 뇌의 어떤 위치라는 게 살짝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약간 뭐 뇌압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통, 어지럼증 호소하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신체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요. 네. 네.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결국 두통과 어지럼증의 원인은 이 뇌 쪽으로 정상적인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근육 수축에 의해서 어떤 이쪽으로 순환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 나거든 당연히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죠. 네.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수축을 해요. 어. 혈관도 수축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혈관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지럼증, 두통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소화기 증상도 나타난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또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시는 또 그 원인이 의외로 소화기성 두통이 또 많이 있으세요. 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는 전문가가 잘 판단을 해서 치료를 좀 접근을 해야겠죠. 네. 네. 자, 자연스럽게 치료 얘기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보통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한의원에 가야 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증상에 따라 당연히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겠죠. 네. 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원장님?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적절한 치료를 초기에 받지 않으면 후유증 자체도 길어지게 되고 경과 과정도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사고가 큰 경우에는 응급실을 경유해서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건과 근육, 인대 등의 파열이 있다면 정형외과 쪽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뇌출혈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신경외과 쪽을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네. 이렇게 검사상에 이상이 없는 환자분들이나 뭐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또한 그 한의원에서는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불안감 등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초기부터 사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셔도 저희가 영상의학과나 정형외과 쪽이랑 협진을 해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한의원을 치료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네. 엑스레이나 CT 검사를 통해서 통증은 있지만 큰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어지럼증이나 불안감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한의학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 원장님. 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의 치료를 했을 때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는 거는 2021년도에 리얼미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을 조금 발표를 해보면 예. 교통사고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91.5%가 와. 만족한다. 굉장히 높죠. 네. 이 90%가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정형외과에서 물론 좀 위급할 때는 정형외과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어떤 후유증 처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치료는 좀 한방 치료를 많이 선호하시는 요즘에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다. 네.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교통사고 후유증을 생활에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안 원장님께서 몇 가지 알려주실까요? 우선 사고가 나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회복을 위해서 쉬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주무시고요. 그리고 일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고요. 네. 평상시에 운동을 조금 많이 해왔다면 운동을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픈데도 얼마 있다 운동 가야 돼요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박관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초기에는 통증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1, 2주 이상 조금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통증이 90% 이상 가벼워졌을 때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알려주신 팁 틈틈이 실천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를 알을 수 있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안현우 원장님께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한의사 안현우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가운데 있는 척추관과 추간공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와 하지에 통증과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척추 관절도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골극이 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CT나 엑스레이로도 인대나 다른 조직들이 비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는 건물로 치면 기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낡게 되면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거에 따른 대응이 협착증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뼈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골극이 자라는데요. 이런 골극은 움직임을 불편하긴 하지만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몸을 지탱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척추뼈 뒤에는 황색 인대가 있어서 위척추뼈와 아래척추뼈 그리고 디스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약해지면서 황색 인대 자체도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의 윗뼈와 아랫뼈 디스크 자체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와 뼈가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척추의 윗뼈와 아랫뼈를 연결시켜주는 후관절 자체가 더 많이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관절 자체도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진 골극과 인대와 후관절로 인해서 신경관 자체가 좁아져서 허리와 다리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허리의 통증을 10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요통, 담음요통, 어열요통 등 10가지 종류로 나뉘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은 신어요통에 해당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은 뼈를 주관하고 간장은 근육을 주관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뼈가 약해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만 오는 게 아니라 골다공증도 함께 올 수가 있고요. 뼈가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하다든지 쉽게 피곤을 느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한의학적인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한의학적 치료에서 한약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간과 신장이 약해지면 한약에서는 근육의 피로가 쉽게 오고 뼈가 약해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간장과 신장을 보강하는 한약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약재로는 보골지, 우슬, 두충, 속단, 독활, 모과, 금무구척, 숙지황 같은 약재들이 해당이 되고요. 한약으로는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좌기음, 척추관절탕, 강척탕 이런 약재들이 허리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척추관 협착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로는 도침 치료가 괜찮은데요. 일반적인 침 끝이 바늘 모양으로 뾰족한 반면에 도침 같은 경우에는 침 끝이 이렇게 칼날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유착된 근육이나 인대를 뜯어주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도침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 효과가 괜찮다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이런 도침 치료를 비교한 연구 결과 경막외 스테로이드 치료의 유효율이 80%를 보인 반면 도침 치료 시술군의 유효율은 96.7%를 보였습니다. 다음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견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견인 치료가 78%의 호전을 보인 반면 도침 치료는 95%의 호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우리가 주사 치료나 견인 치료만 고려하지 마시고 도침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흰쌀이나 뭐 백미 그리고 뭐 밀가루나 빵이나 라면 같은 음식들은 칼로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주요 영양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살은 찌지만 몸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을 보면 비만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양 습관이 안 좋은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햇빛을 자주 쬐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적당한 수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 때 오장육부가 많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간과 신장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안현우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안현우 원장님과 함께 이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자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보통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예.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혹시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증상이 사실은 조금 비슷한데요. 어. 원인 자체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나이에서부터 젊은 분들이 디스크가 많이 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생기는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허리가 뭐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생활 습관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항상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시는 거, 또 적절한 식이 습관과 수면 잘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희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